중국이 계속 이렇게 반도체를 만든다고 깝치고 있잖아요. 많이 위협적이다라고 보시나요? 기술력 자체로서는 사실 정말 따라가기 힘든 게 맞긴 맞거든요. 여전히 갭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그 갭이 많이 줄긴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에런님과 단테님. 그래서 우리 세 명을 이름을 누가 붙여줬는데 안단효라고 하셨는데 안될공학 단테 효석 그래서 안단효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막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네. AI가 미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매크로에서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결국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 안 와, 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숫자 몇 가지만 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로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나 됐었냐면요. 한 60조 달러 정도 됐었어요. 60조 달러. 그런데 이 구성을 보니까 밑에 써놨는데 총 자산, 그러니까 이제 부채 포함 총 자산은 73조였는데 부채가 14조였으니까 대략 한 60조 정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벌었죠. 그래가지고 2020년, 10년 만에 순자산이 2배가 됩니다. 돈 잘 번 거예요. 엄청 잘 번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3년 만에 그동안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벌었던 것만큼 벌어요. 그래서 60조에서 110조가 되니까 50조가 늘었잖아요. 또 110조에서 160조까지 늘어버려요. 50조가 늘어버립니다. 이 속도가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데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부채가 안 늘어요.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부자예요. 훨씬 부자.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아. 그럼 160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나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GDP의 100배예요, 거의. 우리나라 GDP의 100배를 미국의 개인들이 부채 없이 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산인 구성을 보면은 양극화가 심해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두색이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상위 1%가 들고 있는 부예요. 와, 엄청나죠?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0.1%입니다. 여기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까지 합쳐야 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의 상위 1%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들고 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위 50% 있잖아요. 하위 50%는 검정색입니다, 여기. 저희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지도 그러니까 않아. 어떡해. 얼마나 심각하게, 왜, 물론 자세히 보면요. 이분들이 들고 있는 부도 많이 늘었어요. 2020년 대비. 아, 비율로 따지면 그러네요. 많이 늘었어요. 근데, 거의 늘지 않았죠. 그러나 이게 극단적인, 그런데 너무나도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개인들이 들고 있는 돈 진짜 많다. 진짜 부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하다가, 음, 강남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요 얘기를 좀 드리는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냥 살던 집을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줬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사준다라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 그동안 누가 사줬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1945년도부터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개인들이 다 들고 있었어요. 강남에 집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잘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펜션이라고 해서 ETF라고 해서 사주더니 마지막에 늘어나는 게 있죠. 외국인.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저 미국 주식 좋다. 그러면서 가서 사는 거야. 비싸게. 그러니까 원래 들고 있던 사람은 그냥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사실 채권 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자, 지금 미국 정부한테 누가 돈 빌려주냐? 서학개미들이 빌려주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빚이 많고 난리 나는데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5% 줘? 야, 땡큐다. 그러면서 서학개미들이 막 가서 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사실 뒤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미국으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죠, 이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젠슨왕, 일론 머스크, 리사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왜 미국 가가지고 저러고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와,
돈 싸들고 와 이러니까 이곳이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그래 좋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어떡하냐 이런 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이번에 PCE가 발표됐는데 이 지표의 숫자를 보니까 MOM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보니까 0.3%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속도면요. 이 그림에서 4.8까지 올라가는 아주 가파르게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수준 어디인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이게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연준이 다시 금리 올려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미국만 인플레가 안 잡힌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다 죽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쓰고 있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좀 낫지만 중국은 더 심각하고요. 다 죽쓰고 있는데 미국만 안 잡힌다고? 근데 그게 계속된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강달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강달러가 진행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는 낮아질 수 있어요. 비싼 달러로 사니까 싸게 살 수 있거든. 그러면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마도 지금부터는 상당히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마음을 먹었어. ECB도 마음 먹고 우리나라도 마음 먹었어. 내려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못 버틸 것 같아.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못 올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면서 엔화가 지금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 속도가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구글이 올라간 거랑 비슷해요. 구글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 비슷할 정도로 엔화가 약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달러 강세는 미국 인플레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뒤에 미국이 AI를 진짜 진심으로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AI로 치고 가는 동안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뭔 생각인가? 이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중국은 그냥 당하고만 있나? 엔비디아 칩 못 가져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은 지금 제조업 굴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비유로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공장 돌리고 있는 공장장이 시진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시진핑. 저 이제 공장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돼. 뭐 100만큼 생산할 수 있는데 50도 안 돼. 안 팔려. 나 문 닫을래.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잠깐만. 네가 왜 닫냐? 너는 닫지 말고 한국에 공장 하는 애들 닫게 만들자. 한국 공장 문 닫히자. 유럽 공장 문 닫히자. 미국 공장 문 닫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옐런 장관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 니네들 지금 공급 과잉인데 뭘 또 짓고 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국의 전략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장이 또 그러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 태양광 남는 거 있거든? 이거 니네 공장 옆에다 다 지어줄게. 그리고 전기 그냥 공짜로 써라.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있잖아. 전기가 엄청 비싸질 텐데 그냥 공짜로 써. 그리고 문 닫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장장이 또 얘기해. 아, 근데 장사가 안 된다니까. 안 팔려. 이거 물건 만들어봤자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럼 테무 있잖아. 그걸로 세상으로 보내버려. 세계로 보내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이미 엄청나게 공급 과잉인데도 중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제조업 더 해버려. 그냥 애들 그냥 죽여버리게.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으로 혹은 전 세계로 디플레이션을 그냥 엄청나게 공습한다 싶을 정도로 수출해버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1960년대부터 일본과 독일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90년대부터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죠. 확실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세계화 끝나서 중국이 이제 공장 아니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공장이에요, 지금. 이미 공장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 문 닫으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못 닫게. 그런데다가 멕시코랑 베트남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규모 차이로 보면 중국이랑 멕시코, 베트남은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인데 제 생각에는 유일한 세계의 공장이에요. 그 정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생산량이 전 세계 아웃풋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예요. 근데 중국 빼고 나머지 탑 10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많아요. 나머지 10개를 합쳐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야, 3년 안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면 하지 말자, 우리.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공습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제대로 먹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한다라는 그런 가정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그림은 저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앉혀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중국이 자동차를 수입하냐 수출하냐예요. 이제 남색으로 되는 게 완성차인데 완성차만 보세요. 중국이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팔기 시작하는 거죠. 요걸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옛날에 오일장 생각해 보시면 오일장에서 할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나물도 팔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큰 손이에요. 그래서 5일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나무를 싹 쓸고 가. 막 엄청 사가지고 가는 할머니가 있어.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잠깐만 미안한데 오늘부터는 싹 할 줄 알았는데 그 나물 팔고 있는 아줌마 옆에 와가지고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자기도 팔겠다고 하려는 거야.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져오는 이 디플레이션 압력 이거 엄청 심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차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중국에서 만드는 자동차의 그 퀄리티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이거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1,500만 대가 지금 올해부터 남기 시작할 거란 얘기가 나와서 이게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디플레이션 어떻게 막겠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인플레는 좀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 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AI하고 미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미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예,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냐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가 대략 지금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조 달러 정도를 내야 돼요. 이자를요. 1조 달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00조 원을 내야 되는 거죠. 1,400조 원을 이자로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우리 지금 금리 안 내릴 것 같잖아요. 미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 내년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1.7조 달러 내야 됩니다. 1.7조 달러 내야 돼요. 내년에. 이거 거의 그 미친 구글 숫자예요. 구글 시가총액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구글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네. 2조 달러 나와서 2조 거의 그 정도인 넘었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야 돼요. 지금 국방비 거의 2배 가까이 될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여기로 낮추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이런 건데 답이 없다. 근데 답이 있죠.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자 내는 것보다 더 성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빚을 이렇게 많이 내냐?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 그거보다 더 벌 수 있어. 또 어떻게 벌 건데요? AI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GDP를 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10년 동안에 6조 달러가 늘었거든요. 미국의 GDP가. 근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8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3년 만에.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 GDP 엄청나게 많이 늘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내는 것보다 금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겠다. 근데 방법이 AI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가 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GDP 대비 국가 부채 얘기거든요. 근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안 늘어요. 그렇게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이 검정색 보이시죠? 안 늘어요. 왜냐하면 GDP가 진짜 많이 늘었거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빚을 많이 내지? 라고 저도 1년 내내 작년에 고민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분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분모를 어떻게 키우냐? AI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이 그림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지금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캐펙스 있잖아요. 미국에서 매뉴팩처리 그러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남색입니다. 근데 이 남색에서 컴퓨터와 일렉트로닉스, 일렉트리칼 즉 전기 그리고 전선 컴퓨터 그러니까 AI 관련된 거예요 다 이거 빼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AI만 이렇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아주 선택과 집중으로 여기에다가만 돈을 쓰는 거예요 높은 금리로 빌렸으니까 이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곳으로만 돈을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은 아주 명확해요 중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지 나는 AI로 그냥 올인한다 그래서 내가 부채 걱정하지 그거 이상 올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부채 좀 걱정되긴 하는데 또 서학개미들이 와서 사주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AI라는 그걸 놓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저는 네. 이 관점에서 봤는데 음. 사실 이거는 그냥 저의 소설이에요, 소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생각이야. 근데 이거 완전 틀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의 그 팩트를 기반으로 그냥 맞을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얘기한 거라서 자연스럽게 뭐, 질문해도 좋고, 뭐, 아니면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아, 그랬냐,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음, 사건들,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뭐 보조금 엄청 줘가지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화웨이에서 또 뭐 엔비디아 GPU 비스무리한 거를 만드는데 뭐 음, HBM이 없어서 수급하고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 이제 막 보조금 줘가지고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전 세계 제조업을 지금 폭격하고 전 세계 제조업에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저도 알고 있었고, 또 미국이 이제 부채가 미치듯이 음.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엄청,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 엄청 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요렇게 엮으니까 말이 되는데요? 말이 되나요? 네네, 저는 이거를 이제 엮을 생각은 못했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미국 인플레 잡혀 안 잡혀 이거거든. 아, 그 뭐 잘 모르겠어요. 잡힌다고 저도 생각했지만 이번 주에 나온 지표 보고 이거 잡히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이거 또 왜 이렇게 높게 나와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쫄리긴 하는데 아 이게 약간 좀 희망 섞인 전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에러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약간 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계속 이렇게 그 반도체를 만든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깝치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뭐 이것저것, 뭐 그게 로직일 수도 있고, 뭐 메모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계속 만들겠다고 막 엄청난 정부 보조금 받아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 많이 위협적이다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를 좀 느끼시는지. 저는 예전에는 아예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입장이긴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뭐 시장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수에서 자기들이 만든 거를 이렇게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중국 마켓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어쨌든 보조금 줘서 이제 커버하는 영역이 생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TSMC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텔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던 것들이 확 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특히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내수에서 이제 아이폰을 좀 약간 안 사게 되는 그런 분위기, 뭐 하웨이 또 튀어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바로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듯이 B2C뿐만 아니라 B2B에서도 훨씬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술력 자체로서는 사실 정말 따라가기 힘든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거는 여전히 갭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그 갭이 많이 줄긴 했어요. 로직 반도체 쪽도 물론 이 뭐 ASML 장비들을 못 갖고 들어오니까 여러 번 멀티 패터닝 해가지고 돈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공정을 여러 단계로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칩을 제조하는 거다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반대로 보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부 쪽으로 이렇게 계속 돌릴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버티다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이게 또 이제 뭔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음.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공장 비유했을 때 반도체 공장 하는 아저씨가 아, 엔비디아 칩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이거 성능 안 좋은 걸 국내에서라도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네요. 근데 그 수준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칩이 물론 AI 관련해서는 경쟁력에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고니까 그의 수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 클라우드 AI로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칩은 A100 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음흠. 다음에 H100이고,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또 기다려 봐야 되죠. 어쨌든 근데 A100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로직 설계 쪽으로 해서 NPU 같은 거 만들거나 이제 GPU를 만들면은 그거는 뭐 충분히 사실 만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단가 싸움이고 뭐 그런 싸움이긴 한데, 당분간의 어떤 현상 유지라든가 이러한 그 경쟁력에 있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아, 계속 목리를 부리는데 이걸 어, 그냥 목리로 해서 저러다가 그냥 망하겠지가 아니라 저러한 영향이 어쨌든 간에 다른 기업들한테 올 거다. 나중에 이게 망할 수는 있더라도 당장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는 YMTC 같은 게 절대로 못 따라한다 이랬는데 오히려 뭐 이제 본딩 낸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빨리 앞서가는 약간 그런 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양산이나 수율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음흠. 근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중국이 왜 제조에 더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냐라는 것에서
한 가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옛날에 마스크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마스크가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없었잖아. 음, 그때 중국에서만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음, 중국에서 마스크 안 주면 큰일 나가지고 다 죽겠다 막 이래서 진짜 유럽에서 제발 좀 주세요 막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보예요, 안보. 그러니까 음. 제조업을 중국만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AI가 더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지. 그러나 그냥 일반 제조업도 유사시에는 굉장히 안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들어서 앨런 장관이 자꾸 왜 중국한테 뭐 공급망이니 뭐니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지가 다 생각해 보면은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단테님 질문 주신 것처럼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못 따라잡는 부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그거는 계속 갭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넣어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긴 한데 수익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안보적인 측면이라던가 음, 정치적으로 이게 이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느껴져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기술과 시장 쪽에서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러스 AI는 그 다 아시죠? 중국이 이제 무슨 법 있잖아요. 개인 무슨 공안법 음, 해가지고 얼굴 인식부터 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안이 다 관리하는. 그래서 음, 사회 보장 시스템이었나?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로우한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들 아니면 뭐 AI 바이오 쪽이라면 유전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쌓아둘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봤을 때는 또 그 중국이 또 앞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반도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만 잘 들어가면은 이것도 좀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개인 얼굴 같은 거 데이터를 그냥 함부로 이제 입수하는 거는 일반적인 회사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얼굴 데이터가 이게 얼마나 사생활 정보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죠. 미국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는 데이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CCTV의 나라고 중국 음, 대도시에 이미 다 CCTV가 있고 그렇죠. 중국에서 내가 이제 그 저기 뭐죠? KTX 이제 고속철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탈 때 항상 얼굴로 인식 다 하거든요. 마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 인식을 다 하는데 그 데이터를 그냥 중국 정부가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인공지능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다 줘요. 그냥 중국의 인권이 어딨어.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막 갖다 쓰니까 늘 이제 인공지능 할 때 여러 가지 그 병목, 바틀렉이 기업 입장에서 있는데 뭐 하나의 큰 바틀렉이 반도체 관련된 바틀렉이라고 하면 다른 바틀렉이 데이터 바틀렉인데 데이터 바틀렉은 이제 오히려 사실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 바틀렉이 없고 인권이 없고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게 뭐 겉모습이건 바이오 데이터건 내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건 뭐 MRI를 찍었건 CT를 찍었건 그냥 다 갖고 와. 그냥 뭐 인권 뭐 누가 지금 그치. 기술기 앞에서 인권 갖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안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런 초격차를 이쪽에서 데이터 관련돼서는 정말 유지할 수밖에 없고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다행히 아직은 좀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갭은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 뉴스를 볼 때마다 포기를 안 해. 뭔가 음, 계속 더 큰 시도를 한다. 막 이런 뉴스만 지금 계속 네. 나오니까 저도 이제 신경이 약간 쓰여서 하드웨어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하드웨어 하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빡세네요, 빡세.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빡세네요. 한동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나 아니면 옐런 장관이 자꾸 불편한 기색을 많이 내비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지금 중국을 좀 더 계속 파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아까 그 단태님이 에러님한테 질문하셨던 그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이거 할 수 있느냐 여부인 거고 우리가 AI 할 때 컴퓨팅이랑 데이터랑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개의 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쪽이 지금 워낙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한계에 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또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는 중국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단태님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가장 그 주의 깊게 봤던 건 뭐였냐면 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였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미국장을 아니 미국장뿐만 아니라 이건 뭐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테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 플러스 AI. 어차피 이제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럼 이 AI라는 테마는 계속될 수 있는가를 빅테크들의 경영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장 제가 주의 깊게 생각했던 게 딱 두 가지였는데 이제 이들의 실적 발표 들을 때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캐펙스. 캐펙스라는 거는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그냥 내가 얼마나 컴퓨터를 더 많이 살게. 어허. 회사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더 많이 짓고 컴퓨터 더 많이 사고 반도체 얼마나 더 살 건지를 이제 보통 실적 발표 때 대충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느냐. 이게 저한테 한 축이었고 다른 한 축은 인공지능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돈이 됩니까?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어야 다시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정말 뭔가 유의미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게 두 개가 제일 궁금했는데 뭐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둘 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캐펙스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어제 리포트를 딱 썼는데 리포트 제목이 뭐냐면 In AI We Trust예요. 제목이 영어로 하면. 그럼 이게 뭐냐? 저는 인공지능 믿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리포트인데 그 보고서의 결론이 뭐냐?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빅테크들이 제가 방금 말한 그 캐펙스 비용을 그러니까 컴퓨터 사려고 반도체 사려고 예산을 얼마나 전년 대비 상승을 했는지를 대충 이제 빅테크들을 이렇게 쭉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모아보면 대충 얼마나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규모를 봤더니 전년 대비 35%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거,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거기서 35%를 더 많이 쓴대. 그게 이제 그 보고서의 결론이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약에 관련돼서 빅사이클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이 인공지능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그 수혜를 볼 건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제 지금 실적 발표를 보니까 그 실적 발표 속에서 어느 정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대장주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이나 마이크론, AMD 뭐 이런 주식들을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슬픈 회사가 하나 있죠. 이제 인텔이라고. 아하. 이제 그 회사는 이제 남들 지금 막 다 막 3%, 4%씩 올라가는데 이제 혼자 막 5% 떨어지면서 이제 그 인텔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물어봐도 되나? 그러니까 네. 물어보세요. 지금 네. 아니, 그냥 어차피 저희끼리 예, 하니까 우리 이제 빅테크 실적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 단테님이, 캐펙스라는 관점하고, 이게 이제 돈이 될 것 돈 버냐. 같은지, 이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빅테크는 돈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캐펙스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금리 뭐 이슈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뚫고 다 올라가 버렸어요. 구글도 그렇고, 전부 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인텔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너무 사실 궁금한 게 그 칩워라는 책을 제가 엄청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그 칩워라는 책의 그 내용이 뭐 이거 브랜디드 컨텐츠도 아니지만 어쨌든 한 줄로 요약하면 반도체는 미국 뜻대로 된다인데 뭐 한국이 잘 되고 일본이 잘 되고 뭐 TSMC가 잘 되고가 물론 이제 그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미국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사실 그 책의 결론이거든요. 약간 엄청 뭐 거의 무슨 뭐 미국 짱이다 약간 이런 책이긴 한데 자, 그 책을 보면은 인텔이 자꾸 눈이 가는 거야. 제가 그 책을 본 다음부터 아니 인텔은 행사를 하는데 막 공장하는데 막 바이든이 와. 아니면 무슨 컨퍼런스 하는데 왜 상무부 장관이 왜 컨퍼런스에 나와. 아니 이런 회사가 어딨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반도체 관련된 예산 같은 거 보조금 주는 거 보면은 인텔이 제 기억엔 제일 많았거든요. TSMC나 삼성도 받긴 하는데 제일 컸단 말이에요. 아마 실적 발표 팔로우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인텔이 어떤 기대감이 이렇게 가다가 실적 발표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팍팍 떨어져요. 워낙 숫자가 안 좋으니까. 얘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거 다 날아가는데 지금 정말 혼자서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이 또 다루셨잖아요. 안될 그 공항에서 되게 많이 사실 인텔을 많이 다뤘고 저도 이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인텔 약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요. 네네. 그냥 기술적인 것들, 뭐, 그리고 되게 큰 시도를 어쨌든 하고 있는데, 막, 파운드리도 어쨌든 우리가 하겠다. 뭐, 네. 이런 것도 하고, 뭐, 우리는 막,
몇 나노 공정 다 건너뛰고 10나노 이하 별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바로 우리는 뭐 3나노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있는데 그쵸. 예.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명해 보이는 것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서버용 CPU라던가 아니면 파운드리 얘기하는 것들 뭐 패키징 CEO 바뀌고 나서 뭔가 많이 발전이 되긴 했지만 사실 미정부의 그 지원 말고는 뚜렷하게 뭔가 숫자로 보여준 게 사실 없는 부분이 사실 크죠. 그래서 AI 서버 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기존 레거시 데이터 센터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서도 원래 잘 나오던 것도 망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파운드리 쪽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문제고 미정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인텔이 제조 기준으로서 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인텔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아예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조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자체를 보면은 기술력 있어서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른 기업들보다 뭐 TSMC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장비 음. 하나만 딱 보면 되는데 뭐 EUV 장비 같은 것도 TSMC가 제가 알기로 1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삼성도 이제 수십 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텔은 몇 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 어. 말이 뭐냐면은 ASML의 그런 그 노광 장비조인가? 반도체에게 그리는 장비고 얼마나 미세하게 하냐가 이 EUV 장비인 건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그 EUV 장비를 갖고 오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걔를 아. 설비로서 넣으면은 여러 가지 반도체에 공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처음에 이제 뭐 강광에 뿌리고 거기 이제 빛 쏘았다가 이제 깎아내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공정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의 설비들이 있고 한 건데 ASML의 그 장비를 그냥 갖고 오면 바로 쓴다라기보다는 그걸 또 이제 설비를 잘 맞춰갖고 잘 튜닝하고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그 수십 대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먼저 그걸 사용해본 입장에서의 파운드리 기업들과 현재 인텔이 뭐 하겠다라고 하고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일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기로 하이NA EUV 같은 것도 도입을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건 이제 연구용으로 이미 들어간 걸로 알아요. 기사로 대서 특필된 거는 뭐 하이NA EUV로 탑재돼서 인텔 뭐 20옹스트롱 뭐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목적이죠. 근데 그게 당장 지금 양산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처음으로는 연구용으로 들어갔고 음흠. 연구용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 설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이제 뭐 검색을 좀 찾아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4나노, 3나노, 2나노 이러한 숫자들로 하는 그런 각각의 공정 노드들로 봤을 때에 외주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내부 물량이 되게 많잖아요. 인텔은 뭐 소비자 CPU라든가 뭐 노트북 CPU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냥 소화용으로 자체 소화용으로 일단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인텔의 기술력은 사실 좀 그러니까 별로라기보다는 아직 못 따라가는 어쩔 수 없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있는 갭은 저는 아직도 존재해서 그게 시장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확실한 턴키가 될 거라고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인텔이 원래는 그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게 없고 그냥 IDM이었잖아요. 설계와 공정과 이게 제조를 모두 다 하시는 그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 반도체도 그냥 설계도 만들면 이대로 만들어줘 하면 그냥 만들어줄게 해서 파운드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를 했으면은 그 설계를 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모듈, 흔히 이제 IP라고 하죠. 지적 음. 재산권 그 IP라고 부르는 그 하드웨어 IP들이 각각 다 있어야 돼요. 굉장히 단순한 예제로 보면은 너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D램에서 오는 어떤 데이터와 여러한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뭔가 어떤 특정한 계산을 해줘. 아니면은 뭔가 뭐 신호가 뭉개지면은 이거 뭉개졌는지 안 뭉개졌는지 체크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줘. 약간 여러 가지 특정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설계 기업들이 있고 팹리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AMD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설계를 하면은 TSMC 같은 데 딱 주면은 그 중간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약간 이제 그 중개무역 하듯이 커뮤니케이팅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특정한 IP들을 이제 이거는 요런 IP를 쓰고 요러한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TSMC나 디자인 하우스 그런 고유 IP 있는 그런 이제 생태계를 잘 구축해 놓은 게 TSMC의 강점인데 인텔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체 개발했던 제조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가졌다는 IP 같은 것들도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팹리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특정한 IP를 사용하려면 다른 디자인 하우스를 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텔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참고를 해서 설계를 이런 걸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쓰면 되니까 생태 구축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그걸 아예 공개를 했어요. 그것도 되게 좀 저는 되게 놀랐는데 그렇게 공개를 해서 하면은 설계 기업들도 이제 TSMC 항상 이제 뭔가 쇼티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인텔 저거 가져와서 쓸 수 있겠네 하면서 좀 생태계를 좀 빨리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IP라는 게 일종의 좀 라이브러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예, 소프트웨어로 맞아요. 치면은 소프트웨어로 보면 라이브러리. 함수 덩어리 함수.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 예를 들면 뭐랑 뭐 루트를 해줘, 네, 뭐랑 뭐 평균값을 구해줘, 뭐 이런 네. 내가 던지면 내가 원하는 걸 받는데 이제 반도체 할 때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거를 그렇죠. IP라고 하고 그걸 네. 보통 IP를 갖고 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들이 보통 그런 IP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보통 이제 케이던스 같은 시놉 시스템 케이던스 예, 그런 데서 이제 EDA 그러니까 설계를 그 할 때 설계 제공을 하죠. 예, 걔네들이 음. 보통 제공해 주는 거구나. 예, 걔네들이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인텔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부가 지금 돈 대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네. 그 ASML EUV 장비도 이번에 새로 나온 장비는 TSMC는 또 안 가져간다는데 인텔은 또 가져가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거 보면 과감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무리 빨리 뭐 4년 안에 5개의 공정 노드를 성공시키겠다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는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것과 실제 고객의 그 설계도를 수주받아서 생산을 했다라는 실제 숫자하고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냐.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비전이라는 인텔 발표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2030년까지 우리가 2등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등. TSMC는 모르겠고 우리가 2등 할래라고 얘기를 뭐,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네. 제 네, 그러니까 그 타겟을 1등은 자기들도 1등은 양심에 찔리는 못하겠다. 거지. 예. 어. 그래서 그러하면 2030년이면은 사실 뭐 한 5, 6년 5년 남았네요, 남았으니까 5년. 그 정도면 생태계를 구축하고 뭐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미국이 뭔가 지원을 해줄 것 같단 말이죠. 될 때까지 하겠지, 뭐. 예. 될 그래서 때까지. 저는 뭐 주식 잘 모르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하려면 인텔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네. 왜냐면 네. 지금 숫자 안 나오고 사람들이 저 꼴통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떨어졌을 때 모아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걸 저는 사람 말이 아닙니다, 전혀. 저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글부글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쵸. 그런 예. 느낌이야. 언제까지 떨어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들 중에서 약간 이제 그 뭐랄까 대세에 편승하는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네. 반골 기질이 있는 그쵸, 그쵸.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인텔을 모은 다음에 엔비디아 안 사고 인텔을 산 다음에 저한테도 막 많이 물어보거든요. 인텔 어떻게 생각하냐. 막 물어보는데 그래서 또 약간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제가 이제 그 하드웨어 쪽까지 이제 이런 디테일한 어떤 정책들까지는 제가 뭐 모르기도 하고 이제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 단타님이 하려고 하셨던 얘기는 지금 AI 믿는다. 빅테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쵸.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면 이제 빅테크들 기업들이 실적 계속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단타님의 해석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약간 얘기가 샜지만 얘기를 음, 해보자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돈을 벌고 있느냐가 너무 궁금했는데 거기서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친구는 바로 그 메타죠, 메타. 사실 돈을 번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뭐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뭐 라마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아마 헤드라인에서 보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그냥 기존의 광고 수익들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좀 이번에 약간 컨퍼런스 그 콜 할 때도 애널리스트들이 너 돈 못 버는 거 아니냐고. 이거 뭐, 이거 투자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 라마라고 이제 그 저기 뭐야 메타가 만들고 있는 언어 모델이라는 네. 게 있는데 이제 그거 뭐 어떻게 할 거냐.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질문들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이제 주가가 이제 거기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네, 많이 10% 이상 빠졌고. 빠졌죠. 그리고 이제 완전 반대의 입장에 있던 게 바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일단 아하.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점에선 분명히 좀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위가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그 판매망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팀즈잖아요. 뭐 네. 오피스와 팀즈 그리고 뭐 윈도우 다 이제 다 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개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써야만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들. 근데 여기서
너가 하나만 더 비싼 요금제를 하면은 인공지능 기능을 우리가 넣어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출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것만 보면 포춘 500대 기업 중에 미국의 이제 주요 대기업들 중에서 60%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공지능 기능을. 사실 엄청 많이 쓰는 거죠. 이 정도면. 계속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걸로 돈 버냐고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거를 그리고 큰 규모로 벌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말이 되는 게 당장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줌 같은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 이제 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팀즈를 사용하면 그 안에서도 이제 화상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그 코파일럿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회의할 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한글로 쫙 나와요. 영어면 영어가 당연히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라 말이 나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코파일럿한테 지금 김단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방금 나왔던 거 요약해줘. 그러면은 저희도 아마 저 나중에 팀즈로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회사에 인턴들 들어오면 회의 참석시킨 다음에 그거 그렇지. 너희들 회의 이제 그 요약해봐 이러잖아. 그 인턴들한테 시키잖아요. 보통 회의 써서 요약하고 이메일로 다 뿌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거의 자동으로 되는데 이건 퀄리티가 꽤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하나만 얘기한 거고 이거 외에도 뭐 워드라던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같은 것들이 그 기능이 좀 붙었는데 저도 이번에 봤는데 꽤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는 진짜 쓸만하고 나머지는 그 정도까지 느낌은 아니지만 쓸만하다가 하나 흥미롭고 그리고 쓸만한 걸 떠나서 실제 기업들이 이걸 많이 채택해 주느냐가 궁금했는데 포춘 500대 기업 중에 60%가 쓰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뭐 너무 좋았고 지금 애저 오픈 AI라고 해서 이제 오픈 AI가 이제 챗GPT도 B2B로 막 계속 뭘 넣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도 한 60%, 65%이 정도를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이미 이제 충분히 벌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뭐 구글도 뭐 지금 이것저것 뭐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다가 구글 같은 경우 이제 메인 캐시카우가 또 워낙 잘 나오면서 다른 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도 뭐 나쁘지 않았지만 뭐 광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구글은 챗GPT 때문에 구글 검색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억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억지였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면서 구글은 이제 엄청 올라갔는데 그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이걸 손으로 다 계산을 했는데 매출 총 이익 대비해서 캐펙스가 얼마나 나왔는지 비율을 누가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매출에서 원가를 뺀 거긴 한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그냥 매출이라고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AI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 버는 돈 대비 야 너 돈 좀 많이 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거를 비율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이번 분기에 별로 안 늘었어요. 퍼센트만 봐서는. 주요 대기업 기준으로 원래 23%였는데 이게 25.8%로만 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빅테크들이 AI와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여전히 네. 아직도 네, 아직까지는 얘네들 워낙 기초 체력이 체급이 탄탄하기 워낙 때문에. 좋으니까 절대 금액이 그냥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까지도 더더욱 얘들은 캐펙스를 늘릴 만한 여력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무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의 체급에 비해서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돈을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지금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비율로 아까 똑같은 거야. 나눠보면 미국의 부채를 GDP로 나누면 안 늘었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 정도를 조금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그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다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뭐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계속 되려면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랠리가 계속 되려면 빅테크가 돈을 벌고 번 돈을 AI에 투자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선순환으로 돼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 선순환의 여지가 지금은 저는 보인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낀 거고 그게 제가 오늘 드릴 두 가지고 그거의 결론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애플이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뭐 단태님 생각하시기에 구글이랑 손잡을 거야, 오픈AI랑 손잡을 거야, 요런 이야기도 좀 있고 사실은 이제 구글은
삼성이랑 약간 좀 손 잡은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플은?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구글이랑 손잡을 거야라고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나요? 어제 나온 거는 오픈 AI랑 손잡을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딱 그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얘네들이 여러 업체 일단 다 손을 다 뻗어서 어, 그래야지 야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아, 이거예요. 그렇지. 어 아니 딜을 애플이 할 제일 잘하는 건데, 거죠. 예, 그렇지,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한 명만 애플이, 한양 딜을 하면 아 내가 밀릴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애플인데 내가 큰 손인데, 큰 손인데, 얼마나 큰 손이야. 야, 내가 너희한테 트래픽 몰면 너희가 그냥 바로 1위다. 이러면서 음,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트로픽도 연락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 클로드라는 저기 뭐야 챗봇을 만드는 네. 또 다른 스타트업 되게 잘하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음, 보니까 뭐 양다리도 아니고 어, 3다리, 4다리 뭐 문어다리야. 어, 다 연락해서 어느 정도 그 역량이 되는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애플이 비딩을 하고 있다. 아. 자기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기 위한 애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애플이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협력한다라는 게,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언어 모델은 이제 애플은 이제 안 하는 거죠. 에런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계속 논문을 쓰고 있어. 막 어,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가 온 디바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막 음, 그런 뭐 메모리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액션들은 있고 제가 그냥 팀쿡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 걸 너무 잘 아는데 일단 근데 우리가 그렇죠, 준비가 안 그렇죠. 됐어.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도 애플이 칩을 인텔한테 맡겼잖아. 처음에 나올 때 뭐 네. 퀄컴, 인텔 어허. 뭐 이렇게 맡겼다가 결국 설계들 지들이 한 거 아니야. 나중에 뒤통수 딱 때리는 거죠. 일단 내가 못하는 거는 어허. 아웃소싱해서 하다가 뒤에서 음, 몰래 기노브로 M1, M2 이런 거를 이제 뒤에서 준비를 했던 거랑 똑같이 하지 않을까? 제가 애플이면. 당연히 지금 당장 라지 랭귀지 모델 관련돼서 애플이 준비가 안 된 게 맞고 음, 맞으니까 당장 바로 다음 제품부터 뭔가 효과를 주고 싶으니까 준비가 된 업체들이랑 하겠지만 네. 이거 누가 생각해도 애플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당장은 준비가 안 돼서 아웃소싱을 하겠지만 뒤로는 분명히 애플은 준비를 할 거다. 그냥 제가 애플 경영진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칩도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앨런이? 애플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블랙웰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이제 갖다 써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엄청 근데 많이 산다고 했나요? 제가 기사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 뭐, 그 많이 뭐 가져간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당장은 얘기들도 좀 있었던 이제 것 같아요. 아마 마소랑 메타가 보통은 제일 많이 사기 때문에 애플도 뭐 음.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긴 뭐, 근데 요즘에 테슬라도 많이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이게 그러니까 딱 진짜 나왔어. 엔비디아 전성시대가 맞는 게 실적 발표 때 네, 보면 그걸 네. 자랑을 해요. 우리가 막 아, H100 몇 개 살 거야. 그 테슬라 실적 발표 때도 어, 근데 도조 얘기를 안 해서 좀 슬프지만 어쨌든 이제 H100 우리 몇 개 살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팅 파워 더 있어. 막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휴메인 AI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 말고 다른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음, 휴메인 AI라고 해서 이제 약간 옷에 이제 핀 같은 건데 어쨌든 네네.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해서 약간 스마트폰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어떤 약간 스마트폰보다는 좀 저렴한데 인공지능을 더 잘하는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처참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어, 악평을 엄청 악평을. 받으면서 이제 그게 이슈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막 대형 유튜버 중에 또 한 명이 결락 네. 갔어요. 그 디바이스 개구리다고 막 까면서 어, 그걸 그게 또 논란이 좀 보면서 됐어요. 그러니까 대형 네. 유튜버가 어, 그렇게 어. 까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이석 같은 형님들이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엄청나게 투자비가 많이 필요한 AI 스타트업의 제품을 그냥 완전 형편없다고 까버린 거예요. 어, 썸네일 자체가 그래요. 네 한마디에 완전 회사가 죽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래. 해서 되느냐라는 말도 있고 애초에 너무 디바이스가 구리게 나왔다. 저도 영상만 다뤘었거든요. 네. 뭐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근데 디바이스들이.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애플한테 여전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공고하다라는 얘기기도 하네요. 그쵸? 사실 그 얘기를 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음, 휴메인이 엄청 까이는 걸 보면서, 애플이 여전히,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조금 이슈들이 있긴 한데, 애플이 여전히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게 오히려 이렇게 까이는 걸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핸드폰들이 갖고 있던, 뭐 모토로라가 짱일 때, 피처폰에, 네, 네. 피처폰들이 갖고 있던 어떤 데이터가 음, 전화번호랑
문자밖에 맞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은 이미 유저들의 데이터 그리고 내가 음, 맨날 쓰던 수많은 앱들 이걸 다 갖고 있어. 제가 계속 또 궁금했던 큰 대형 주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또 다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 말고 다른 디바이스가 필요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맞아요. 그냥 스마트폰만 있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아, 이거를 이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 내 사진도 갖고 있지, 애플이. 내 앱들도 다 갖고 있는데 옮길 수 있을까? 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휴메인을 보면서 제가 계속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피처폰 때는 옮기기가 너무 쉬워. 데이터가 몇 개 없었거든. 근데 스마트폰은 이미 내 데이터가 너무 많아, 여기에. 그래서 못 옮길 것 같고 결국에 그냥 애플이 AI 갖다 붙이면서 뭔가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AI 스타트업이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 화두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말고 AI 시대에는 다른 어떤 기기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인되지 않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면 결국은 이제 6월 달이나 5월 달에 뭐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온디바이스 AI, 이제 다음 버전의 AI 아이폰에 네. AI가 탑재되면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쓸 거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음. 괜찮아서. 그런 게 나올 건지 이게 진짜 관건이겠네요. 네, 루머 나오는 거 보니까 넣겠네요. 넣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막 어느 회사랑 컨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넣지 벌써. 않을까. 예. 그리고 어, 안 넣을 수도 없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새 아이폰 나오는데 안 넣잖아요? 주가 어. 개폭락. 그러니까. 너무 좀 싼 많이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주가 박살 납니다. 진짜 근데 딱 발표했는데 원몰 띵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다른 거야. 막 이러면은 아. 주가 박살 나요, 진짜. 어떡할 그러니까 거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어. 근데 시기상으로는 지금쯤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랑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쯤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삼성이 보여줬던 거 정도는 최소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쵸 그 예, 이번에 이상은 S24 나오면서 보여줬던 거 있죠? 뭐 그 음흠. 정도는 최소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애플인데? 1등인데? 그치. 근데 이제 이제 예. 구글이랑 안 하고 구글은 간만 보고 오픈 A랑 만약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얘네들 해버린다 그러면 진짜 우주 최강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또 판도가 그러니까 진짜 누구랑 진짜 우주 하냐가 최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플이 저는 여전히 협상력이 너무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들이 뭐 요즘 애플 주가 조금 안 좋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지만 아, 협상력은 이 트래픽을 고급 트래픽을 몰아주잖아. 고급 트래픽을 그렇지. 그 인공지능 회사들한테 누구한테 몰지는 모르겠지만 음. 몰아주니까 얼마나 어. 애플이 엄청 협상력 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애플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다 좋겠네요. 이제 소외당하는 애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뭐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외당할지 뭐 구글이 소외당할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죠, 애플은. 네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실적들을 쭉 보면서 단테님이 소감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얘들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좋네. 근데 이제 애플이 생각보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애플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끌어보려고 했었는데요.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5월에는 애플 이벤트가 있고 새로 나온 이제 아이패드 에어랑 아이패드 프로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6월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음, WWDC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데 5월 아니면 6월에 걸쳐가지고 아이폰에 탑재되는 혹은 맥북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의 어떤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루머로서. 아하. 팁스터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단테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번에 AI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확실해 보여요 보니까. 근데 이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를 구분해서 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갤럭시를 예로 들면은 음, 갤럭시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가 삼성의 엑시노스이거나 아니면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반도체 칩에 들어가 있는 그 AI NPU라고 하는 애플은 이제 뉴럴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AI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들의 경쟁력을 애플이 자체 칩 설계하는 A18 프로, A17 프로 이러한 칩으로 갔을 때에 아이폰에 넣는 그 AI 칩의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온디바이스 AI로 구현이 되고 있으면은 마치 갤럭시에서 뭐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듯이 iOS 기반으로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도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앱으로서 뭔가를 하는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음. 라는 두 가지 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 아예 하드웨어를 칩을 또 할 잘 만들어야 거냐, 되고. 앱을 더 할 거냐,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 안드로이드 진영은 이제 퀄컴 거 사다 가지고 하드웨어를 준비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구글의 거를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 둘 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를 준비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도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잘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맥북에 들어가는 M1, M2, M3 칩의 칩을 실제 면적을 딱 보면은 이 면적이 이제 계속 좀 이제 커져 왔는데 거기서 그 AI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 걸러서 내면은 성능은 계속 늘어왔거든요. M1, M2, M3로 올 때마다 AI 성능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근데 전체 면적 대비 실제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비율이 줄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확실히 하드웨어적으로 AI 쪽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 칩의 이게 이 로직 부분은 이 면적이 얼마나 넓게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으로 바로 이렇게 변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GPU 부분은 엄청 빵빵하게 넣어요, 막. 빵빵하게 넣어서 엄청 이제 M2 맥스, M3 맥스 이렇게 가면 엄청 크게 넣는데 뉴럴 엔진이라고 하는 그 NPU 부분은 면적의 비율이 처음에는 M1 때는 6%였는데 두 번째는 4% 가고 이번 나중에는 3%로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말에 M4가 나오면은 면적이 대폭 크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폰 얘기하다가 왜 M칩을 얘기하냐면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라고 하는 그 아이폰용 칩과 맥북에 들어가는 M 시리즈 그 칩을 이제 코어들이 약간 이제 겸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M 시리즈가 나오기에 배경이 됐던 것이 애플의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A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왔던 설계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왔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NPU가 강화된다라는 말은 아이폰에도 그렇게 들어갈 거다라고도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가 사실 온디바이스 AI 자체는 지금의 그 오픈 AI와 뭐 클로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앤소로픽과 구글과 이렇게 경쟁하는 것만큼의 어떤 파급력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 서버용, 클라우드용 AI의 성능이 너무 높기 때문에 LLM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의 엄청난 성능을 온디바이스로서 돌릴 수는 없다. LLM 기준으로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로 돌린다라는 게 사실 수년 전부터 이미 되고 있었던 게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은 1초 만에 사삭 보정해가지고 애플도 이제 그 한 8장, 9장 찍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합치는 기술 그런 거 다 이제 뉴럴 엔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다 온디바이스 AI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폰으로 이제 페이스 아이디 이거 쓰면은 바로 인식해서 이제 열리는 거. 그런 것도 얼굴 인식하는 것 자체도 뉴럴 엔진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데 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분 지어서 애플은 이제 AI 안 해. 약간 이렇게 봅시다기보다는 아까 단테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골라갖고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쓰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 이제 뭐 통역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쓰는 건 아니잖아, 사실. 애플이 최근에 이제 논문을 낸 것 중에서도 자기들이 굉장히 경량화된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렐름이라고 하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는 보통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잘 안 되는 이유가 D램 용량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라마2 같은 경우에 한 700억 개짜리 파라미터 이런 거 돌리려면 D램이 막 한 14기가 필요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하이엔드급의 D램이 많이 들어가봐야 12기가 넣거든요. 그 애플은 또 D램 짠돌이라서 많이 안 넣어요. 한 8기가, 6기가밖에 안 넣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만한 걸 못 돌리니까 LLM 뭐 온디바이스 AI로는 꿈도 못 꾸겠다 한데 최근에 정말 빠르게 정말 경량화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애플조차도 한 1기가도 안 되는 걸로 하더라도 GPT-4의 비전에 처리하는 역량만큼 되는 물론 벤치마크 기준입니다. 벤치마크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정도 수준 되는 거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한 논문을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최근에 라마3, 메타의 라마3 같은 거는 다 이제 개방형이기 때문에 AI를 이제 풀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작은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고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이3라고 하는 것들을 냈는데 걔도 한 1, 2기가, 한 2기가 정도만 쓰면 걔는 논문 자체가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줬어요. 구애를 하는 거네, 거의. 네, 실제 아이폰에서도 돌아가 이러면서 나 좀 써줘. 네. 그 D램을 안 쓰는 아이폰에서도 돌아간다. 약간 이런 얘기긴 하는데 D램을 한 1, 2기가 쓰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애플이 약간 또 개인정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기업으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FBI에서 막 야, 너 개인정보 범죄자 정보 내놔라고 아이폰에 했는데 그 결국은 안 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온디바이스 AI로 했을 때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광고성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애플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WWDC에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내놓느냐. 그쵸.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에 들어간 것과 나중에 맥북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서의 뉴럴 엔진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려서 충분히 빵빵하게 온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을 준비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 핵심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애플이 어떻게 진짜 제대로 준비하느냐. 그동안 이제 잘 못한 건 인정. 그런데 이제 하느냐. 그리고 누구랑 손잡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 소비자가 느낄 때 아이폰에 네. 어떤 게 들어가면 혹은 그런 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야, 이게, 제일 어, 제일 좋은 게 이제 에이전트 모델이죠. 그 에이전트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모델. 하면은 시리아 이호석 아카데미 전화해서 아니면 이호석 아카데미 메시지 보내서 뭐 해줘라고 하는 거를 말로만 하는 게 가능할 수준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혹은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거지, 빅스비 루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막 설정해 놓는데 나중에 이제 자주 하면 이제 뭐 추천도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이번에 나온 논문이 이제 아이폰 화면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앱들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내가 주로 네. 하는 거는 뭐 들어 했는데 이걸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에이전트 모델을 이제 구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음. 기존에 없던 것들인데 아이폰에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핸드폰 네. 터치 안 하고 입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핸드폰 나 손 안 쓰고 그치. 지금 뭐 유튜브 켜가지고 이호석 아카데미 틀어줘. 아,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 틀어줘. 이러면 아. 이제 알아먹고 이제 중간에서 하는 거죠. 이제 중간에서 대신해주는 애를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통 하는데 대신맨 같은 거거든요. 솔직히 이거 해가지고 이거 누르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네. 말로 한 인터페이스가 그동 이거 누르는 거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근데 그것이 말로 말하는 하면 거예요.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 구글 홈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구글 음, 홈을 말을 더럽게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많이 안 쓰지만 음. 제가 구글 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말을 그래도 알아먹는 거. 오늘 날씨 어떻게 돼? 항상 저도 제가 그거 아침에 많이 써요. 일어나면 물어봐. 아, 너무 편해. 내가 네. 이거 핸드폰 해가지고 기온 이렇게 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그쵸. 할 수 근데 있죠. 저도 그걸 뭐 할 수 있지. 근데 너무 귀찮아 그거는. 근데 구글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이게 훨씬 편하거든. 아, 맞아요. 저는 미세먼지 확인할 때. 저는 이제 그 KT 지니를 쓰는데, 네. 지니야 미세먼지 하면은 알려줘요. 왜냐면, 어, 그래서 미세먼지 높으면은 이제 창문 닫고 있고 아니면 열어놓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들려 보면은 폰 찾아야 되잖아요. 폰 어딘지 또 집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폰 찾은 다음에 이제 클릭해서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느껴지니까.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 다시 오픈 AI와 뭐 협상을 한다, 실이 넣는 거, 이런 음,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단테님 되게 중요한, 저도 동의라고 생각하는 게, 그 핵심이 되는 LLM 모델은 그 애플이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플이 늦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플이. 왜냐하면은 애플과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런 구글과의 그 걔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 빅테크라고 부르지만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경우도 AI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아까 말씀 주셨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완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얘들은 광고 모델이잖아요, 사실. SNS를 중심으로 한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좀 다른 형식으로, 얘들은 OS도 없어요. 그리고 메타는 오히려 이렇게 라마 3라는 거를 무료로 풀면서 야 너네 이거 많이 써봐 하면서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심혈을 기울고 있는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인텔 CPU 쓰고 막 딴 거 썼잖아요. 지금은 애플의 핵심이 뭐 M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인텔 갖다 쓰고 뭐 또 발열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많았듯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충분히 천천히 따라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음, 애플은 그건 나중에 협상해서 많이 욕먹고 있지만도 그거는 사실 한순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말단에 있는 그런 아이폰이라든가 거기에서 혁신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보인다고 하면은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무나도 큰 손이고 마켓이 너무 이제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네요. 진짜. 아니, 그, 에러님 얘기하신 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각자 다 먹고 살만 해. 뭘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는 야 애플이 고개를 숙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먹고 네. 준비하면 되니까 이런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도 그 AI 연구하시는 분들 뭐 프로세서 설계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 네. M1 칩도 거기서 나왔었고 인텔의 하이파 연구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기업 이동이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는 예를 들어 짐 켈러 같은 전설의 반도체 설계 장인도 테슬라 가서 올리고 AMD 가서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AI도 저는 그렇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시간에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닌데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도 갑자기 막 그룹 내놓는다고 뭐 엄청나게 사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투자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는 건데 AI 모델이 어떤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해서 어떤 형태가 낫니 맞니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들이 있는데 그 싸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인력을 가져왔고 그 베이스로 해도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러서 LLM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들 거에 뭔가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애플이 오픈 AI랑 손을 잡게 되면 시리가 진짜 제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잘 알아듣죠. 오픈 AI 지금 그래요? 챗GPT 그 음성 보이스 모드로 키면은 장난 어. 아니게 잘 들어요. 그러면 시리를 그동안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어, 개발팀 폐쇄했다고 이럴 달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요거만 넣기만 하면 이제 뭐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을 너무 잘 알아듣는 아이폰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음성으로 말하는 거를 텍스트로 잘 옮기는 AI를 챗GPT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게 텍스트로 잘 옮겨졌으면은 그 텍스트에 따라서 명령을 했으면 그걸 이제 다시 연결해주는 모델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애플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협력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의 말을 일단 텍스트로 바꾸는 거는 챗GPT를 이용해서 하고 그 말로 바뀌어진 텍스트를 앱을 구동할 수 있는 명령으로 만드는 것도 애플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또 다른 모델이 필요하죠.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개인적인 시각일 뿐인데, 지금 보면은 클라우드 하는 업체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다 지금 AI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도 그쵸. 그럴 게, 얘들이 AI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지 못하던 시절처럼 뭔가를 하고 싶지만 투자 설비만 많이 들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사업도 동시에 해버리면은 투자인 동시에 나중에 서비스 사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좀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애초에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쓰는 아, 아이클라우드라는 것도 AWS에서 계약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클라우드가 애플의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AWS 거예요. 아마존 거예요, 아마존 거. 그러니까 그렇게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굳이 LLM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이폰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빨리 와야지만이 뭔가 구동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뭔가 반짝하는 것들이 없긴 하지만 지난주에 또 퀄컴도 노트북용 칩 발표했거든요. 거기 이제 또 NPU 굉장히 빵빵하게 내가지고 막 했는데 또 말 많아요. 제가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그 열이 너무 많이 난다더라 이런 이슈가 또 터지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게 댓글에 바로 온디바이스로서 달리더라고 이제 댓글에. 네, 맞아. 댓글 봐봐. 잘해요, 정말. 영상 너무 빨리 만들었네 약간. 네.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하고 있는 동시에 LLM조차도 이제 소형화되는 우리 흔히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SLM이라고. LLM이 아니라 SLM이라고 이제 하는 음. 모델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그런 랭귀지 모델뿐만이 아니라 비전 처리라든가 이제 간략하게 하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수혜를 시적절하게 아이폰이나 맥북이 바꿔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플이 클라우드를 아마존 거 쓰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클라우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LM 굳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신선한 시각인 것 같고 클라우드를 하는 애들은 진짜 진심이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저 메타가 좀 특이한 너 또 그러다가 이름 메타에서 뭐 AI로 바꾸겠다 야 막 이런 얘기도 그쵸. 농담처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네. 메타는 이제 그 약간 컨퍼런스 콜 들으면서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OS나 이런 중간에 이 레이어가 없으니까 우리 완전히 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잖아요. 맞아요. 메타 같은 네. 경우 이제 OS는 아니고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너무 서름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뭐 애플이 시키는 서름이 대로 해야 많았어. 되고 안드로이드 눈치 봐야 되고 너무 짜증이 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약간 OS에 가깝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는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뭐 나중에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뭐 그걸 계약해가지고 뭐 돈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메타의 목적은 그런 만약에 이게 새로운 레이어가 된다면 OS에 이제 준하는 레이어가 되면 거기서의 헤게모니를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남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고 그 AI의 그 어떤 한 레이어를 OS와 비슷한 그런 레이어를 먹어서 거기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컨콜이나 제가 약간 저커버그 인터뷰 들으면서
좀 그런 느낌을 저는 조금 더 받았어요. 어떤 그 서름이 느껴졌어. OS 없는 빅테크의 서름이 느껴지는 그런 눈물 그쵸, 없이는 맨날 들을 수 없는 데이터 인터뷰. 뺏기고 막 개인정보 뺏기고 광고 정보 그러니까. 뺏기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거는 항상 결핍이 있어야 하거든요. 메타가 느끼는 결핍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단타님하고 에러님하고, 빅테크 실적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해봤는데, 큰 그림에서부터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근데 이 흐름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지금 안될거야 에런이 그 홈페이지에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전기의 시대, AI 시대 이런 옷 하나 정도는 입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